우울증 기분 저하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정신과 진료의 그 본령이라고 할 수 있죠. 기분 상태가 저하가 됐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뭘 말하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그 제 외래에 있다 보면은 오시는 분이 그냥 우울증 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이 많이 늘으셨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가 우울증이신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우울증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울증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긴 한데 근데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많지가 않아요. 우울하다는 것이 병이고 병이 아니고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이제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아주 심하지 않는 한 이제 2주를 경계로 해서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를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 안에서 최대한 그것을 추리고 이제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가려내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심한 것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던 것인가?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상태가 병일까? 옛날에는 어땠나?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 우울증의 진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꼭 외우셔서 그 CPX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우울증 환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평생 유병률이 10%에서 2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별을 잘 해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울한 느낌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기타 등등에 따라오는 증상들이 5개 정도가 이제 수반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삶에 영향을 줄 때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한 용어에서는 우울장애죠.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기분이 정말 우울한 것인가? 그리고 우울한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특징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진단 기준에 보시면은 우울한 느낌 혹은 흥미와 즐거움의 저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 2개 중에 하나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면서 나머지 중에 여러 가지 기운, 의욕, 집중력, 불안, 잠, 수면, 죄책감,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5가지 정도가 따라와야 된다. 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쿵짝을 맞춰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는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과하지 않고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많이 해당이 돼요. 그럼 우울증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우울증이 기냐 아니냐를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경과와 우울증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들, 신체적인 질환이라든지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술 때문에 우울해지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리고 우울한 증상 이외에 무언가 다른 플러스가 있는 것인가?
예전에 기분이 들뜨고 그런 적이 히스토리가 있는 것인가? 지금 혹시 우울하면서 기운은 상승해 있지 않는가? 뭔가 이렇게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가 들리진 않는가? 잘못된 믿음이 있는가? 멘탈이 얼얼한가? 움직일 수 있는가? 밥은 지금 영양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가족력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가면서 우울증과 비슷한 다른 것들을 가려내셔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울증은요, 단순히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다 같이 모여서 나타나는 신드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울한 기분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진단 기준은 이런 것이고요. 자,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울감하고 흥미 저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증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거, 체중, 불면, 불안, 기력, 죄책감, 무가치함, 집중력, 죽음, 이런 것이 5개 정도, 4-5개 정도가 따라오고, 이런 것의 지속기간이 최소한 2주는 넘어가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됐을 때 일단 우울증의 진단을 내립니다. 자, 우울한 거는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운이 없으면서 이렇게 처지는 우울증도 있고요.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요즘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울증과 자살과 연관해서요. 자살한 자를 다 이렇게 디벼보면은 80-90%는 정신과 환자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 중에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은 10%에서 20% 정도예요. 좀 특이한 것이 우울증이 심할 때도 물론 많이 자살합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우울증이 좀 나아서 한숨 돌릴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아주 심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불면증 체크할 때 우울증 여부를 같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은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불면증만 있고 우울증은 없다 하더라도 우울증에 대한 감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체중에 대한 고려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울증인데 아까 얘기한 우울증의 진단 기준과 약간 핀트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먹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 많이 있죠. 여자 같은 경우에. 우울증인데 살은 계속 찝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죠. 우울증 환자는 잠이 안 온다고 했는데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어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차라리 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거절에 민감하고 증상이 밤에 더 심하고 몸이 너무 젖은 솜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긴 한데 아마도 이거는 바이폴라 디스오더일 것이다 라고 추정까지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죠. 확실하게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구분해야 되는 거는 메디컬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그게 브레인 펑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분 장애가 생기는 경우죠. 다들 아실 거고요. 약을 먹어가지고 약이 브레인 펑션을 떨어뜨려서 우울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약을 많이 처방하실 텐데요. 고혈압약, 스테로이드가 우울증을 잘 유발합니다. 그래서 약물력을 체크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밖에 브레인 펑션이 떨어지는 질환, 뇌질환이 브레인 펑션을 떨어뜨리죠. 치매라든지 파킨슨, 헌팅턴 같은 뉴로 디제너러티브한 디지즈라든지 튜머 다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별하셔야 되는 거죠.
정신과적인 질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우울증과 동반되어 있거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같이 쓰면은 그 듀얼 다이그노시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단하지 않고 이런 게 있는 상태인데 우울증만 딸랑 진단하면은 환자한테 치료를 제대로 제공할 수가 없겠죠. 구분하셔야 되고요. 평가는 우울 척도 해보실 수 있겠고 심리검사도 해보실 수 있겠고 랩이나 EEG, MRI 다 찍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랩, EEG, 브레인 MRI는 우울증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랩, EEG, 브레인 MRI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진단 기준을 숙지하고 감별 기준을 숙지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케이스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한 달 전부터 우울감, 자신감, 결여, 흥미상실, 불면, 불안, 식욕 부진, 허무사고, 자살사고로 왔습니다. 증상은 딱 우울증이네요. 메이저 디프레션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군대에서 벗어나니까 좋아졌대요. 이런 경우는 그 우울증의 진단을 붙이지는 않아요. 적응장애죠. 스트레스 디스오더고요. 두 번째, 자, 우울감, 자신감, 결여, 흥미상실, 불면, 불안, 식욕부진, 허무사고, 자살사고 등등등등 우울증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남편이 사망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한 달 전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애도 반응이죠, 애도 반응. 예.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애도 반응을 배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애도 반응과 우울증을 구분하는 일단 그 기준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2달 안에 좋아지면은 그냥 애도 반응이라고 보고요. 2달 넘어가면은 2달 넘어갔는데도 계속 심하면은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아직 2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애도 반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우울증의 증상은 동일합니다. 43세 여자가 1개월 전부터 우울감 등등등등 있었고 30대 초반에 비슷했었고 반년 후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그냥 이게 전형적인 우울증입니다. 예. 우울증의 증상이 단면적으로 있는데 과거력상 우울증의 히스토리가 있거나 없거나 했고 특이한 다른 병력은 없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울증 진단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3과 케이스 4의 차이는 뭔가요? 네, 다 똑같은데 귀에서 죽으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호소를 하였다라는 차이만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스키조프레니아인가요? 자, 우울증이 심해도요, 헛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심한 정신병적 양상의 우울증이라고 봐야죠. 스키조프레니아와 감별점은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다시 잘 지내다가 다시 그런 거죠.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면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별로 뚜렷하지 않고 계속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 기간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스키조프레니아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야겠어요.
자, 이것도 뭐 여자인데요. 우울증 증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옛날 병력을 물어보니까 3년 전에 막 들뜨면서 과대사고를 가지고 잠 안 자면서 막 날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단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양극성 장애죠. 양극성 장애의 현재 우울사파입니다. 양극성 장애 우울증과 그냥 주요 우울증의 우울증은 현재로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히스토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정형 우울증의 양상을 보일 때는 양극성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양극성 장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증의 히스토리가 없으면 진단을 할 수 없도록 현재의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증의 히스토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히스토리, 우울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양극성 장애 우울사파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 아줌마와의 차이점은 이 아줌마는 조증의 히스토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줌마가 살다가 조증의 히스토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진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에서 양극성 우울증으로요.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뭐 잘 지냈는데 서서히 기분이 저하되면서 일도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었다. 아주 크로닉하게 뭐 아주 심하지 않은 우울 증상이 지속이 되었네요. 직장은 다닐 정도였다고 하고. 이런 경우는 기분 분전 장애에 해당이 되죠. 출산한 이후 나타난 우울증, 이런 것은 산후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케이스에서 다 진단이 달랐는데요. 병원에 왔을 때 호소하는 증상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지금 벌써 7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그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울증이 예전에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같이 보셔야지만 확실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적응장애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상태에 빠졌다가 스트레스가 회복이 되면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에서 회복이 돼도 우울증은 지속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애도 반응은 기간으로 일단 구분하죠. 사별하고 나서 2달 안에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일단 애도 반응으로 본다. 2달이 넘어가도 우울증이 있으면은 이거는 우울증이다. 물론 애도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뭐 자살 사고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KMA의 풀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죽음과 죽음에 대한 대응? 뭐 그런 카테고리였는데요. 애도 반응일 때 그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상적인 애도 반응인가? 라고 그런 보기가 하나 있었어요. 정상적인 애도 반응입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이 앞에서 손짓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정상으로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그 KMA 문제를 내라고 오면은 그 기준이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 보기가요, 그 맞는 보기를 고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 4개는 틀렸고 1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맞는 거 5개 중에서 틀린 거 하나 끄집어내는 것보다 틀린 거 4개랑 맞는 거 하나 고르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틀린 문장은요, 만들려고 하면은 뭔가 문장이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어감을 봐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냥 내용을 몰라도.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분 부전장애는 우울증만큼 심하지 않은 상태가
꾸준히 갔을 때 기분 부전장애라고 할 수 있고요. 정신분열병은 이게 사파적이냐 사파적이 아니냐 그런 걸로 일단 구분할 수가 있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심한 정신병적 우울증의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분열병이 원래 있었는데 정신분열병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정신분열병 따로 우울증 따로 두 가지 다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CPX에서는 자살에 대한 사고를 물어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살하겠다라는 뭐 비슷한 말이 있으면은 일단 그 환자한테 설명할 때 입원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 죽겠다는 사람 앞에서 네 그럼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입원하세요. 빨리 입원하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약물 치료는 여러분이 이제 다 그 내용이 있는 것들이고요. 약물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항우울제가 효과가 빠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하루 이틀 먹다가 되게 맙니다. 정보를 받지 못하면은. 아니 약을 일주일이나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서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의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은 최소한 2, 3주는 드셔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을 하셔야지만 효과가 완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그냥 소화가 안 되거나 오심이 있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눈이 뻑뻑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잠이 너무 많이 오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초반에 잠깐 그렇다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주어져야지만 환자가 그 약물 복용에 대한 수능도가 높아지죠. 그런 거 없이 자, 약 있습니다. 가서 드세요 라고 하면은 환자는 거의 백발백중 약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약 지침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께서 꼭 주어주셔야 되고요. 네. 치료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주요 우울증의 사파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치료받지 않으시면은 이 사파는 반년 이상 가십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은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한 달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달 안에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길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3개월 정도 잡고 대개는 한 달, 더 빨리 좋아지는 분은 2주,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땡겼습니다. 기간을. 그리고 우울증이 치료는 잘 되는데 치료가 잘 되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인 예후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사파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사파가 앞으로 평생 동안 가면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장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한 번 재발했을 때는 약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드시라고, 한 번 나타났을 때는 약을 6개월에서 1년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재발을 해서 2번의 우울증 사파가 있었을 경우에는 약 복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들어가시고요. 만약 3번 재발하셨다고 하는 분은 그거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재발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s long as possible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참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자,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포인트별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물어가시면 됩니다. 우울하다고 하는데 그 우울한 정도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인가? 그러면은 일단은 우울증에 해당되는데, 우울증에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상태는 뭐 없을까? 갑상선, 심장, 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일단 검사를 통해서 감별하고, 정신질환 중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것이고, 우울증과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우울증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도라든지 적응장애라든지 양극성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감별을 해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감별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환자한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순서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